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는 이러한 염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번영, 그 뿌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영만리 파독과 월남 파병의 피땀 어린 헌신,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육개혁과 중화학 공업, 그리고 자주국방의 결단, 마지막으로 민둥산을 푸르게 만든 산림녹화의 기적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낸 이 모든 역사를 하나의 통합본 오디오북으로 엮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절의 숨결을 느끼며 편안하게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문장 기억나십니까? 1968년 12월 5일에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의 첫 구절입니다. 그 시절 모든 교과서 첫 장을 넘기면 을에 이 헌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헌장을 통째로 외워야 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국가는 민족 중흥이라는 이 거대한 사명을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또 가르치려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953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였던 나라가 불과 24년 만에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달성한 겁니다.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이 엄청난 성장의 비밀. 물론 포항제철, 현대조선소 같은 중화학공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진짜 비밀은 바로 교육개혁이었습니다. 공장은 세울 수 있어도 그 공장을 운영하고 작동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을 국가 발전의 인재들로 바꾸는 대담한 교육개혁을 단행했죠.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편안하게 듣는 지식 오디오북, 오디오 인문학당입니다. 먼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초등학교 취학률이 이미 98%를 넘어섰습니다. 1954년부터 추진된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의 결과였죠. 하지만 문제는 중학교였습니다. 1960년대 중학교 진학률은 겨우 50%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절반이 중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입시 경쟁이었습니다. 1968년 서울에만 중학교 재수생이 6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13살 아이들이 명문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재수를 했다는 겁니다. 종로 2가 학원가에는 대입학원 못지않게 중학교 입시학원들이 즐비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68년 7월 15일 박정희 정부는 획기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를 전격 발표한 겁니다. 7.15 어린이 해방이라 불릴 만큼 충격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69년 서울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1971년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중학교 진학률은 급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험 추첨 제도가 시행된 1970년대를 기점으로 약 15년 만에 중학교 진학률이 99%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3년에는 고교 평준화 정책도 발표되어 1974년 서울과 부산부터 시행되었죠. 이것은 전 국민이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된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교육 기회의 평등화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같은 처지의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엘리트 중심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소수의 상류층 자녀들에게만 고등교육 기회를 주고 대다수 국민은 글도 모르는 상태로 남겨둔 겁니다. 인도는 명문 IIT 인도공과대학을 세워 엘리트를 양성했지만 1970년대까지 국민 절반 이상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유층 자녀들은 유럽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지만 일반 국민들의 교육 수준은 극도로 낮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교육 정책은 모든 국민들을 교육하고 육성하여 인적 자원, 인재로 만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었습니다. 단순히 구호로 그친 게 아니었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단순히 진학률만 높인 게 아니었습니다. 교육의 방향을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으로 명확히 정했습니다.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설립되었습니다. 미국과의 공동 성명으로 탄생한 이 연구소는 한국 최초의 종합연구기관이었죠. 이어 1971년에는 한국과학원, 지금의 카이스트가 설립됩니다. 이때 중요한 철학이 하나 나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초대 원장 최영섭 박사는 개도국의 연구소는 선진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 국내 산업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전파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이 철학은 전체 교육 시스템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공업고등학교를 대폭 늘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강화했습니다. 1967년부터는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기능공들에게 국제 무대에서 실력을 겨룰 기회를 준 겁니다. 당시 다른 나라들이 머리 쓰는 엘리트만 키울 때 한국은 손으로 만드는 기능인도 함께 키웠습니다. 이것이 훗날 한국 산업화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교육개혁이 정말 경제성장으로 이어졌을까요? 단순히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숫자와 통계가 아닌 실제 현장의 이야기 속으로 말입니다. 1960년대 중반 한국의 공장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기계는 있는데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당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숙련공 부족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현저히 낮았으며 휴업 중인 공장이 속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비 투자는 외국 차관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비를 가동할 숙련 기술자는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기술자를 데려오면 비용이 하늘처럼 치솟았고 언어 장벽도 있었죠. 박정희 정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경제개발의 진짜 발목을 잡는 것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은 단순히 학교만 늘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교육 시스템을 산업 현장과 연결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정책이 단순히 입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만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명문 중학교를 가기 위한 경쟁이 사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된 겁니다. 이전에는 초등학교 6년 내내 입시 준비만 했습니다. 국어, 산수 두 과목에 모든 것이 집중되었죠. 미술, 음악, 체육 수업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했습니다. 무시험 진학제도 이후 초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과목을 접하고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산업화에는 다양한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숙련공, 기술자, 연구원, 관리자,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시험 진학제도는 이런 다양성의 토대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더해 박정희 정부는 한글 전용 정책이라는 또 하나의 대담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1968년 한글 전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69년까지 모든 공문서와 행정 업무를 한글로만 전용하게 했습니다. 이후 교과서와 정부 간행물도 한글로만 발행되었습니다. 1970년에는 한자 폐지 선언과 함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을 전면 폐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책은 문맹률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전 국민이 국가 정책과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기회의 평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공문서조차 읽기 어려웠던 장벽이 사라진 겁니다.
또한 이 한글 전용 환경은 훗날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도약할 때 전산화와 정보 접근성 면에서 결정적인 이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교 평준화를 봅시다. 1973년 발표된 고교 평준화는 더욱 전략적이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지역별 학군 배정이었습니다. 집 근처 학교에 다니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통학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명문고에 가기 위해 편도 2시간씩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4시간을 버스와 전차 안에서 보낸 겁니다. 고교 평준화 이후 이 4시간을 학습이나 휴식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교통비, 하숙비가 사라졌죠. 이것은 교육 기회의 평등화로 이어졌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부자 집 아이들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적인 부분, 직업교육으로 넘어갑니다. 박정희 정부는 공업고등학교를 대폭 늘렸습니다. 단순히 학교 수만 늘린 게 아니었습니다. 산업 현장과 직접 연결된 교육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제철이 건설될 때 인근의 공업고등학교들이 함께 세워졌습니다. 학생들은 실습 시간에 실제 제철소 설비를 다뤘습니다. 졸업 후 바로 제철소에 취업해서 일할 수 있었죠. 이것은 맞춤형 인력 양성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을 아낄 수 있었고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능 경기 대회를 통해 기능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였습니다.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 특례, 대학 특별 전형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손으로 일하는 사람도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점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키스트와 카이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기관들은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그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전파했습니다. 동시에 최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했죠.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교육의 피라미드였습니다. 기초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단계에서 나온 인력들이 산업 현장의 각 부문에 바로 투입되는 구조였죠. 이제 그 결과를 봅시다.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이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는 이겁니다. 당시 한국 수출품의 핵심은 전자제품, 철강, 조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1960에서 70년대 교육개혁의 혜택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제철소를 돌린 숭령공들, 조선소에서 배를 만든 용접공들, 전자라인에서 반도체를 생산한 기술자들, 이들은 대부분 공업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속도였습니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 1970년 10억 달러, 그리고 불과 7년 만인 1977년 100억 달러.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인재와 인력들이 충분히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을 돌릴 기능공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그 기술을 흡수할 기술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연구개발이 필요하면 카이스트 출신 과학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1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1,6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8년 만에 16배 이상 성장한 겁니다. 경제 성장률도 놀라웠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모두 연평균 9%가 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고도 성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성장을 분석하러 왔을 때 가장 놀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산업 시스템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이었죠. 싱가포르의 리칸유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인재들을 만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지도자의 철학 없이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박정희의 교육 철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키스트 최영섭 원장의 이야기를 개도국은 선진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 산업계에 전파해야 한다. 이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집니다. 그 가장 거대한 증거가 바로 포항제철입니다. 1960년대 말 한국이 종합제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세계은행을 포함한 전 세계가 반대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는 나라가 무모하다.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죠. 이때 이 불가능한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부가 확신을 갖도록 밀어붙인 두뇌 집단이 바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였습니다. 키스트의 과학자들은 선진국의 기술을 우리 실정에 맞게 소화하고 개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1973년 마침내 포항제철 1기 설비에서 붉은 쇳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쇳물은 조선소의 배가 되고 자동차가 되고 전자제품들이 되었습니다. 키스트는 연구실에만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의 심장부에 직접 기술을 수혈했던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박정희 정부의 교육 정책은 단순히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와 고교 평준화 정책, 이것들이 발표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명문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자신들의 학벌 가치가 사라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강행했습니다. 왜일까요? 장기적인 국가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수 엘리트의 특권보다 전 국민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산업화는 소수의 천재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숙련된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옳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 한국은 3저 호황을 맞이합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외부 환경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1960에서 70년대에 양성된 인적 자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글 전용 정책의 장기적인 기여가 있습니다. 한글만을 전용하게 하여 문맹률을 낮추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한자 병용으로 인해 복잡했던 정보 시스템을 단일 문자인 한글 중심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전산화되고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거대한 기술적, 문화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1995년 한국은 수출 10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합니다.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하죠. 선진국 클럽에 들어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960에서 70년대 교육개혁으로 길러진 인재들이 1980에서 90년대 산업 현장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학습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비결은 뭘까요? 좋은 기술, 많은 자본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이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교육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정부의 교육 개혁은 씨앗이었던 셈입니다. 그 씨앗이 1980에서 90년대 싹을 틔우고 2000년대 이후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이것이 정말 기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실행의 결과였습니다. 그 계획의 핵심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물론 박정희 정부의 교육 정책이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국민교육 헌장이 상징하듯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국가의 목표를 앞세운 국가주의적 요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했던 획일화된 교육,
산업 발전에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난 인문학 경시. 분명 한계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세계 역사상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것도 단 한 세대 만에 이룬 일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박정희 정부의 교육개혁이었다는 것,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 전용 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넓혔고, 직업교육과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해 산업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인적 자원 기반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 그 토대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열었던 박정희 대통령님의 국민교육 헌장 선포의 전문을 들려드리며 격동의 시대를 관통했던 그때의 철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풍성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운명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흡절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들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964년 12월 10일 독일 함보른 탄광 강당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연설 도중 원고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300명의 광부들과 50명의 간호사들도 따라 울었고 취재하러 온 기자들까지 눈물을 쏟았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던 서독 대통령조차 손수건을 꺼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78달러,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보릿고개로 끼니를 굽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2만 명의 젊은이들이 2억 말리 독일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보낸 돈은 당시 한국 전체 수출액의 2%에 달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시작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편안하게 듣는 지식 오디오북, 오디오 인문학당입니다. 우리가 파독광부, 파독간호사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은 가난했던 시절 고생하며 외화벌이를 하신 분들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짊어져야 했던 시대의 무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78달러. 이 수치가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당시 필리핀, 태국보다도 훨씬 못 살았습니다. 나라의 금고, 즉 외환 보유고는 1963년에 1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이었죠. 보릿고개라는 말은 그 시절의 처절함을 담은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독이 탄광 및 산업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암흑 속의 유일한 빛이자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1963년 1차 광부 모집에 몇 명이 몰렸는지 아십니까? 단 500명을 뽑는데 7,00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경쟁률이 약 15대 1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원자들의 면면입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은 물론 현직 교사, 경찰, 심지어 군인까지. 이 고학력 인재들이 단 하나의 목표, 돈을 벌어야 한다.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너도 나도 이력서를 위조하는 것까지 감수하며 지원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파독 광부의 월급은 약 160달러. 당시 한국 구급 공무원 월급의 10배에서 많게는 15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 이 절박한 젊은이들을 수만리, 2억만리로 떠나게 한 동기였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파독 근로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다른 나라의 이민 노동자들과 비교하곤 합니다. 당시 독일은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등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는 이들과 달랐습니다. 첫째, 교육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대학 졸업자가 20% 이상이었고 최소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둘째, 이들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가족을 가난에서 구하겠다는 절박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의 대부분을 송금했고 자신은 최소한의 생활비로 버텼습니다. 셋째, 그들의 근면성과 성실성은 독일인들조차 인정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한국 간호사들을 한국에서 온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광부들은 위험한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고 초과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서독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을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보냈을까요? 단순히 실업 문제 해소와 외화 획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큰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사실 파독 근로자 파견 사업에는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1961년 서독은 한국에 1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했고 1964년에는 1억 5,900만 마르크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이 차관은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관을 받아내는 데는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성실함이 독일 정부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와 통계를 넘어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하 1000m. 어둠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은 매일 무엇을 보았을까요? 병원 복도를 밤새 걸으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광부들이 매일 외쳤던 독일어 인사가 있습니다. 글릭아우프. 사전적 의미는 행운을 빕니다입니다. 하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달랐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돌아오길 바랍니다. 간호사들은 독일 병원에서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언어가 서툴러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그들의 헌신적인 태도는 독일인 의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수간호사로 승진한 사람도 많았고 전문 자격증을 따거나 의과대학에 진학해 의사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하 1000m의 실체를 이제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광부들이 파견된 루루 탄광지대의 막장은 온도가 37도에 달했습니다. 그곳에서 파독 광부들은 하루 8시간에서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작업복조차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더워서 속옷만 입고 일하기도 했습니다. 장화에 땀이 차면 뒤집어 붓고 다시 신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작업은 슈텐펠이라는 쇠기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채탄 기계가 석탄층을 파고 들어가면 광부들은 그 뒤를 따라가며 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쇠기둥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만약 이 작업을 제때 하지 못하면 천장이 무너져 매몰됩니다. 글릭아우프의 진짜 의미가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생환을 기원하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갱도로 내려가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는 일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시 독일 병원에서도 기피하던 힘든 업무, 특히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고 깨끗이 닦는 일까지 우리 간호사들이 도맡아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코리아라는 이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그리고 자신들이 무너지면 고국의 가족들도 무너진다는 절박함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사 뒤에는 뼈를 깎는 고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의 외로움, 즉 향수병은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서름, 인종차별, 그리고 경무에 시달리던 그들은 고국에서 온 노래를 다 같이 모여 듣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함께 통곡을 했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들의 희생이 남긴 비극적인 통계와 마주해야 합니다. 1963년부터 1979년까지 파독 광부 30년사라는 공식 기록에 따르면 총 117명의 근로자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광부 65명, 간호사 44명, 기능공 8명. 이 중 광부 27명은 작업 중 사망했고 광부 4명 그리고 간호사 19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의 이 높은 자살률은 그들이 천사라는 이름 뒤에서 겪어야 했던 타국에서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통계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조국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맨 처음 이야기했던 1964년 12월 10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서독을 공식 방문 중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함보른 탄광강당에 도착했을 때 300명의 광부들과 50명의 간호사들은 양복과 한복 저고리를 차려입고 환영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뒤따르던 유경수 여사는 간호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가족들에게서는 연락이 잘 옵니까? 일은 고달프지 않습니까? 유 여사가 세 번째 간호사에게 고양이라고 말을 건네는 순간 그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신호가 되어 간호사, 광부할 것 없이 모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뒤를 돌아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유 여사는 몸을 가누지 못해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취재기자들도 독일인 광산회사 사장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환영사로 분위기가 진정된 후 박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만리타양에서 이렇게 상봉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조국을 떠나 이영만리, 남의 나라 땅 밑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독 정부의 초청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와 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 다시 흐느낌이 들리자 박 대통령은 원고를 덮고 진심을 담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원 여러분, 간호원 여러분, 모국의 가족이나 고향 땅 생각에 괴로움이 많을 줄 생각되지만 개개인이 무엇 때문에 이 먼 이국에 찾아왔던가를 명심하여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놓읍시다. 박 대통령은 울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강당은 다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30분 예정이었던 방문은 1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함보른 광산을 떠나려던 박 대통령의 차는
이제 막 광산의 막장에서 나온 탄가루가 가득 묻은 파독 광부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들은 박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 안에서 박 대통령은 계속 울고 있었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류부케 대통령은 울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 울지 마세요라며 손수건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위로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그리고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함께 흘린 눈물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반전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서독에서 차관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역사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공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부 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독일로부터 상업 차관을 성사시켰다는 주장과 인식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독이 한국에 제공한 차관은 1961년 의정서에 의한 1억 5천만 마르크와 1964년 차관 협정에 의한 1억 5,900만 마르크였습니다. 광부 파독 협상은 1963년에 이루어졌고 정부의 간호사 파견은 1966년부터였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차관 협정 문서 어디에도 광부 임금을 담보로 잡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불 보증만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독일 재건은행은 공식 서한에서 한국 차관 사업이 파독 근로자 사업과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파독 근로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역할은 담보가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한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를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땀과 헌신이 서독 정부를 움직였습니다. 독일인들은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을 보며 저 나라는 발전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은 한국의 미래를 담보로 맡긴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가능성을 직접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보낸 외화와 그들이 만든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2025년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그들은 자신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지하 1000m 어둠 속에서 낯선 병원에서 그들은 고국을 위해 버텼습니다. 117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약 30%가 독일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한인 사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을 위해서는 경남 남해에 독일 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도전이자 기회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청춘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의 시작점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1965년부터 1967년까지 파독 근로자들이 보낸 돈은 한국 전체 수출액의 2%였습니다. 단 1달러도 소중했던 그 시절, 그 2%가 씨앗이 되어 오늘날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 에센에는 파독광부 기념회관이 있습니다. 디스부르크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 연설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한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살린 땅 밑의 영웅들과 백의의 천사들을, 그리고 그 시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조국 근대화를 위해 헌신했던 선배 세대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65년 10월 부산항 부두. 찬 기운 감도는 부둣가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월남전 전투부대 파병 환송식이었습니다.
학생들과 국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열렬한 응원의 함성을 보냈지만 그 뒤편에는 파병 장병들의 부모님들의 눈물의 배웅이 마치 거센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어머니들은 오열했고 아버지들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아, 꼭 살아서 돌아와라.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전쟁에 군대를 보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월남 파병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조국 근대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이면에는 3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죠. 오늘 우리가 잊고 있던 그 눈물겨운 역사를 되살려 보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편안하게 듣는 지식 오디오북, 오디오 인문학당입니다. 숫자로 보는 월남전, 그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9년간 우리나라는 약 32만여 명의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습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하고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였죠. 최대 5만 명의 한국군이 동시에 주둔하며 수많은 작전들을 수행했습니다. 전투 성과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적군 대비 25대 1이라는 경이로운 사상자 교환비를 기록했죠. 미군의 9대 1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해병대 청룡부대의 짜빈동 전투는 한 개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적 2개 연대에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두는 신화와 같은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빛나는 전과의 이면에는 피와 땀으로 쓰여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젊은 장병들이 전사했고 1만 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15만 9천여 명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엄청난 희생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역사상 이런 거래는 없었죠. 전쟁에 군대를 보내고 그 대가로 국가 경제 전체를 재건할 자금을 받아낸 케이스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시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미국의 랜드리스 원조를 받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2006년까지 무려 61년간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1961년 박정희 정부는 5.16으로 집권한 직후 그는 이미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국전쟁의 경험을 언급하며 파병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64년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들끓고 추가 파병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진 순간 존슨 대통령은 한국에 SOS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박정희 정부의 협상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 정부는 단계적으로 파병 규모를 늘려가며 매번 더 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1차 파병은 의료진과 태권도 교관 140명.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밑밥이었죠. 2차 파병에서 비전투 부대 2,000명을 보냈고 3차 파병에서야 본격적인 전투 부대를 투입합니다. 해병대 청룡부대가 제일 먼저 파병되었고 육군 맹호, 백마부대도 그 뒤를 따라 파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6년 3월 4일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협조에 관한 주한미 대사공안이 체결됩니다. 그 역사적인 브라운 각서이죠. 이 각서의 내용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아십니까? 한국군을 현대화하는 장비 지원, 파병 비용 전액 미국 부담,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 차관, 그리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시장 독점적 진출권까지. 이것은 단순한 각서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미래 전체를 위한 협상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한국군을 원했을까요?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엔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군만의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병의 월급은 미군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경제적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에게는 다른 나라 군대에는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한국군은 공산군과의 전투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본 군대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장병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고국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공산주의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조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왜 이 위험한 승부수를 던졌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절박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냉전의 시대. 그와 동시에 공산화를 저지하여 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지킨다는 안보론적 명분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자유수호의 정신은 6.25 전쟁 당시 수많은 미군들과 연합군들이 이름 모를 타국인 대한민국에 와서 피 흘려 싸웠던 우리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보 문제였죠.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계속해서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우리를 지켜줄 미군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한국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국을 도우면 미국은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이제 경제적 성과를 볼까요? 한국군 장병들이 받은 전투수당이 돈의 80% 이상이 고국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이 돈을 쓰지 않고 가족에게 보낸 겁니다. 미국이 약속한 것은 단순히 군사비용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 재건 사업에 문을 열어준 겁니다. 현대건설이 그 대표적인 예죠. 1966년부터 1972년까지 베트남에서 19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고 항만을 건설하며 선진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 기술이 훗날 중동 건설 붐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투 식량에 들어갈 김치통 조림 생산을 위해 캔 제조 공장이 새로 세워지고 이는 식품 산업 기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장병들에게 고국의 맛을 전하려는 노력도 산업 발전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것이 한국의 발전 방식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모든 것을 국가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는 것. 월남전은 그런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남전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입니다. 월남전에서 국군 5,099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벌어온 외화 10억 달러는 당시 한국 외환 보유고의 30%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포항제철이 세워졌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연평균 12%라는 기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풍요로움, 그 시작점에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 뒤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앞서 15만 9천 명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 월남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고엽제입니다. 미군이 베트콩의 은신처인 정글을 없애기 위해 살포한 맹독성 제초제였죠. 오렌지색 띠가 둘러진 드럼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병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미군조차 정확한 독성을 파악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은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고엽제가 살포된 정글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고엽제를 맞은 나뭇잎은 며칠 만에 시들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몸에도 같은 일을 일으킨다는 걸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귀국 후 몇 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모를 피부병, 간질환, 암 발병률의 급증.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2세들에게까지 기형과 질병이 나타난 겁니다. 2024년 현재 15만 명에 가까운 참전 용사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넘었지만 그들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참전 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전장에서 죽었으면 영웅으로 기억됐을 텐데 이렇게 병들어 가족에게 짐이 되며 사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비, 치료비, 생활비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월남전으로 경제적 도약을 이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른 사람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충분한 감사와 예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잊혀져가는 역사 하나를 되짚어봤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32만 명의 젊은이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었죠. 박정희 대통령의 치밀한 협상으로 우리는 10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벌어들였고 그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뒤편에는 5,099명의 전사자, 1만여 명의 부상자, 그리고 지금도 고엽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단순히 경제 발전의 밑거름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그리고 그 빚을 갚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보상금이 아니라 월남 참전 용사분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감사와 예우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휩쓸고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죠. 그 시작점에 머나먼 타국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희생하고 헌신했던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월남전 참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가족 중에 참전 용사가 계신가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 소중한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중화공업시대의 막을 올리고 한강변의 기적을 4대강에 재현시킬 것이며 수출 입국의 물결을 5대양에 일으키고 농어촌을 근대화하여 우리나라를 곧 중진국 상위권에 올려놓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 이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만약 이 모든 기적의 출발점이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 말했던, 심지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던 미국까지 결사반대했던 위험한 도전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70년대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없던 지구상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어떻게 이 나라는 세계 최강 대국들의 반대와 냉혹한 비웃음을 무릅쓰고 후진국을 탈출하고 중진국 함정이라는 저주를 깨부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21세기 경제 강국으로 설 수 있게 만든 그야말로 신의 한 수로 불리는 그 위대한 결정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편안하게 듣는 지식 오디오북, 오디오 인문학당입니다. 먼저 그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의 현실은 솔직히 말해 처참했습니다. 1972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320달러였습니다. 북한보다도 훨씬 못 살던 시절이었죠. 연간 수출액은 겨우 18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수출하는 품목들도 대부분 가발, 합판, 옷, 신발 같은 값싼 노동력을 파는 경공업 제품이 전부였습니다.
이대로는 영원히 다른 나라의 값싼 하청 공장 신세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의 문턱에서 좌절할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1973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바로 수출주도 중화학공업 육성입니다. 목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980년까지 불과 8년 안에 수출 100억 달러, 국민소득 1000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18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라니요. 8년 만에 수출을 5배 이상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전자,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이 모든 중공업을 한꺼번에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경제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목표를 앞에 두고도 정부는 왜 이 위험한 도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계획이 왜 위험한 도전이라고 불렸는지 아십니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기술도 자본도 내수 시장도 없으니 하던 대로 값싼 경공업 제품이나 계속 만들어 팔라고 냉정하게 권고했습니다. 중화공업은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던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일본이 이미 중공업을 장악하고 있으니 한국은 경공업으로 일본을 돕는 하청기지 역할이나 하라는 이른바 한미일 분업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져 영원히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온 세계의 반대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이를 추진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선진국에 종속되지 않는 산업의 뼈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선박, 무기 등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철강이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정부는 이미 1970년 이 절박한 필요를 바탕으로 포항제철 건설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건 첫 삽을 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철강 기반을 완성하고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더 넓고 거대한 중화공업화 계획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선언이 있은 지 불과 9개월 뒤인 1973년 10월 전 세계를 최악의 불황 속으로 몰아넣은 끔찍한 재앙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제1차 석유 파동, 오일 쇼크입니다. 모두가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로 끝났다고, 저 무모한 도전은 시작도 못 해보고 파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이 역경을 이겨냈을까요? 한국은 국제 유가가 4배 가까이 폭등하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기름을 많이 먹는 산업인 중화학공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입장에서 이는 재정적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도 세계은행도 돈줄을 쥐고 빌려주지 않았는데 9년간 무려 96억 달러라는 상상조차 힘든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박정희 정부의 치밀하고도 대담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모든 것을 외자, 즉 외국 빚으로 해결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달랐습니다. 총 소요 자금의 40% 이상을 내자, 즉 우리 돈으로 조달하겠다는 상상 초월의 계획이었습니다. 더불어 중화학공업의 혈액과 같은 전력난 해소 역시 필수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부는 또 하나의 과감한 결단을 강행합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없는 돈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이 대형 산업을 움직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 기막힌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 조달 계획은 국가 총동원 체제라는 이름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3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국민투자기금의 비밀입니다. 1974년
이 국민투자기금이라는 전무후무한 금융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핵심은 은행의 저축성 예금 증가액 중 20%와 각종 공공기금을 법으로 강제해서 이 기금으로 흡수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묘수였습니다. 다음은 파격적인 금융 특혜와 선택과 집중 전략이었습니다. 이 기금의 돈은 중화공업 기업들에게 특혜 금리로 빌려줬습니다. 당시 시중은행의 장기 대출 금리가 연 15에서 16%에 달했는데 이 기금의 대출 금리는 고작 연 9%였습니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돈을 국가가 밀어준 겁니다. 국가는 국민의 저축으로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해 준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국내 대기업들에게 중공업 분야를 강제로 할당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모든 위험을 짊어지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었기에 민간 기업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업 기지화 정책과 원자력 발전소의 동시 추진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울산, 포항, 구미, 창원 등 전국에 임해단지 중심의 업종별 전문 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했습니다. 기업은 정해진 땅에 공장만 지으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국가 총동원 체제였습니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감동적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거대하고도 무모했던 도전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바로 조선산업에서 나옵니다. 1971년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를 짓겠다며 돈을 빌리기 위해 무작정 유럽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라곤 울산 미포만에 황량한 백사장 사진 한 장, 그리고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던 민족이다라는 이 황당한 설명을 유럽의 냉철한 금융가들이 믿어줄 리 없었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는 기적적으로 그리스의 선박왕 리바노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단판을 짓습니다. 그는 리바노스에게 조선소는 없지만 배를 2척 주문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계약서로 영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조선소를 지은 뒤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배를 만들어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이 상식 밖의 제안에 한국 정부가 국가 지급 보증까지 서줍니다. 현대가 약속한 날짜에 배를 못 만들면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모든 것을 물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72년 3월 마침내 울산 미포만 백사장에서 조선소 건설과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2척의 건조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과 2년 3개월 만인 1974년 6월 우리는 전 세계를 경악시키며 거대한 유조선 2척과 세계적 규모의 조선소를 동시에 완성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한 맺힌 민족적 자부심의 거대한 포효였고 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가 저 망망대해 앞 백사장에 새겨진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모든 것을 걸고 역주행을 선택한 진짜 숨겨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절박한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온 세계가 심지어 국내 최고의 경제 관료들마저 반대했던 이 과감한 중화공업화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만 했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보적 위기와 안정적 에너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는 가운데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핵폭탄급 소식이었습니다. 이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자주국방을 위한 중화공업의 확보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을 육성해야만 했습니다. 탱크, 전투기, 함선을 만들 핵심 기술과 부품은 모두 철강, 기계, 화학 같은 중화공업에서 나옵니다. 중화공업의 발전 없이는 자주국방은 공연불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위한 원자력 발전입니다. 중화학공업과 함께 전력난 해소는 필수 과제였습니다. 정부는 미래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이나 자본 수준으로 볼 때 무모한 사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971년 고리 1호기 기공을 시작으로 원전 건설을 과감히 강행했습니다. 이 원전 기술은 단순히 전기를 얻는 것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정부는 미국과 핵 숨바꼭질을 벌이면서도 원자로와 해구산을 얻어내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외교적 수완까지 발휘했습니다. 결국 미군 철수, 경제 둔화, 전력난의 삼중 위기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은 방위산업 급성장이라는 안보, 경제를 동시에 잡고 원자력으로 에너지 자립까지 추구하는 유일한 묘수, 바로 전시적인 중공업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반대와 리스크를 뚫고 제1차 석유 파동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기에 역행하는 과감한 노선을 추진하게 만들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결과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1970년 대한민국 전체 수출에서 12.8%에 불과했던 중화공업 제품의 비중은 10년 뒤인 1980년 41.5%로 수직 상승합니다. 그리고 1980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던 수출 100억 달러와 국민소득 1000달러는 3년이나 앞당겨진 1977년에 이미 조기 달성해버렸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도약은 우리 사회에 부작용도 남겼습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은 재벌 경제의 탄생을 가속화했고 지역 불균형 발전 같은 문제들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50년 전 그날 전 세계의 반대와 비웃음을 무릅쓰고 중화공업이라는 고도 산업의 기반을 닦아놓지 않았다면 지금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 조선 1위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무모해 보였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가져다준 안정적인 전력망 없이는 이 모든 거대 산업의 성장은 불가능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역사의 진짜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모두가 하지 마라고 외칠 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모두가 왼쪽으로 갈 때 혼자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결단력, 그것이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우리 선배 세대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풍요와 자부심은 50년 전 그 절망의 순간에도 미래와 후손을 포기하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의 선견지명, 그리고 선배 세대분들의 뜨거운 열망과 불굴의 의지가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에서 이 거대한 도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성공과 그늘 모두를 생각하며 여러분 가슴속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발전의 진정한 신의 한 수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한 그 순간의 기억, 혹은 이 역사에 대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완성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절 대한민국의 발전과 조국 근대화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선배 세대분들의 노고를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오디오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각각 일찍이 각각에서 승부하셨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배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전 세계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 모두가 고개를 저었던 일, 자본도 기술도 없던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단 5년 만에 기적을 만든 포항제철 건설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계은행은 한국의 제철소 사업을 채산성 없는 과시용 사업이라며 공식적으로 퇴짜를 놓았습니다. 이 사업에는 당시 한국의 연간 총 수출액의 4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제철소를 건설할 수 있었고, 더욱이 세계 철강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가동 첫해 흑자라는 전무후무한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박태준 회장의 헌신으로 탄생한 포항제철 건설의 숨겨진 역사를 추적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성장사가 아닙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가슴에는 뜨거운 자부심과 애국심이 솟아오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편안하게 듣는 지식 오디오북 오디오 인문학당입니다. 1960년대 철강은 모든 중화학공업의 근간이었습니다. 산업의 쌀이었죠. 하지만 당시 한국은 자체 생산 능력이 전무했습니다. 모든 철강제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고 이 때문에 막대한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1960년대 초반 한국의 총 수출액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시절에 매년 수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곧 산업화의 목을 옥죄는 족쇄와 같았습니다. 문제는 자금 규모였습니다. 제철소 건설에 필요했던 초기 자금은 당시 금액으로 약 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당시 한국의 연간 총 수출액의 무려 4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벌어들인 모든 돈을 쏟아부어도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국민주식 공모도 실패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사회는 냉담했습니다. 미국, 독일, 세계은행까지 모두 한국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며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1966년 야심차게 발족했던 국제제철 차관단마저 3년 뒤인 1969년 사업성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고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국제적 신뢰마저도 없는 절망의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절망적인 불모지에서 한국은 왜 이 거대한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포항제철이 국가의 생존과 경제적 독립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국의 거대 철강 기업들이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제철은 달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철강 없이는 산업화도 자주국방도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습니다. 포항제철 건설은 경제적 독립을 이루겠다는 국가적 결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국제차관이 모두 막혔을 때 박태준 회장이 제시한 해결책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제철소 건설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금은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희생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었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이 제철소는 조상의 피해 대가로 짓는 것이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해 영일 만에 몸을 던져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기억해 주십시오. 선조들의 피해 대가로 지어진 제철소, 그리고 실패하면 영일 만에 몸을 던지겠다는 그 비장한 각오. 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 숨겨진 두 지도자의 치밀한 설계와 디테일을 이제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거대한 선언이 아닌 가장 작은 디테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을 책임자로 발탁하고 포항을 최종 부지로 낙점한 결정 속에는 고도의 전략과 숨겨진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에게 말한 임자 뒤에 내가 있다는 말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박태준에게 이른바 종이마패를 주며 모든 청탁을 배제하고 오직 공사에만 전념하도록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현장 책임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뢰와 권한이었습니다. 또한 포항이 최종 부지로 낙점된 배경 역시 단순한 지리적 이점을 뛰어넘습니다. 포항은 대형 선박 저반이 용이한 천혜의 입지였지만 이는 당시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원료 수입 및 제품 수출 최적화라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이 두 지도자가 설계한 거대한 판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치열했던 건설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장의 골격이 눈앞에 서기 시작했을 때 제철소의 생명을 유지할 가장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현장을 덮쳤습니다. 바로 원료 확보였습니다. 제철소의 생명을 유지할 원료 확보는 여전히 미완의 숙제였습니다. 연간 103만 톤 소규모 신생기업인 포항제철을 향한 국제시장의 불씨는 깊었고 세계 어디를 가도 원료 공급을 거절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원료가 끊기면 제철소 자체가 무너지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이 절망을 타개하기 위해 신뢰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는 아직 기초공사 중인 현장에 공장 명칭을 영문으로 새긴 거대한 간판을 세우고 비장한 결의를 담은 사진을 찍어 해외 공급업자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판 것입니다. 이 눈빛과 진정성은 냉정한 비즈니스 논리를 넘어 호주의 벨라디 석탄회사와 같은 주요 기업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포항제철은 선진국 회사들과 동등한 장기 공급 조건을 확보하며 강철의 생명선을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을 돌파해낸 현장, 그곳을 이끌었던 박태준 회장의 상징적인 완벽주의 원칙이 어떻게 발휘되었는지 다음 순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디테일은 바로 부실공사 불허 원칙입니다. 박태준 회장은 1977년 3기 건설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벌였습니다. 당시 완성 직전이던 발전 송풍 설비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10cm가량 콘크리트가 덜 쳐진 부실 시공을 발견했습니다.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의 압박이 극심했지만 박태준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음 날 모든 임직원과 외국인 기술 감독자 앞에서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을 눈앞에서 폭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폭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 전략이었습니다. 이 폭파식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단 1mm의 부실이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원칙을 각인시키는 가장 극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영 일화가 아닙니다. 박 회장은 이 제철소가 조상의 피해 대가로 짓는 것이기에 단 하나의 부실도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배신이 될 수 없다는 신념이었습니다. 또한 이 폭파식은 외국인 기술진에게도 한국이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하버드 등 세계 유수 경영대학원에서 완벽주의를 통한 품질 경영의 모범 사례로 다뤄지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이 혼을 담은 완벽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우리 역사의 가장 감동적인 절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땀과 눈물 그리고 완벽주의가 하나의 결과로 응축된 순간, 바로 첫 쇳물이 흘러나오던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수많은 난관을 뚫고 하루 24시간 작업을 강행하며 현장에서 단 3시간만 자고 공기 단축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핵심 기술을 숨기려 할 때도 우리 직원들은 밤낮 없이 공장을 돌며 필사의 기술 습득을 해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뜨거운 민족적 열망의 분출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정보다 한 달이나 앞당긴 1973년 6월 포항제철의 용광로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끓어오르는 쇳물이 좁은 쇳물길을 따라 힘차게 흘러나왔습니다. 섭씨 1500도가 넘는 눈이 부시도록 황금빛을 띠는 첫 쇳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상의 피와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박태준 회장의 의지,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의 헌신이 녹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심장이었습니다. 첫 쇳물이 흘러나오던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벅찬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철강불모지라는 오명을 싣고 우리 손으로 우리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벅차오르는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쇳물 한 방울이 대한민국을 조선, 자동차, 전자강국으로 만드는 모든 근대 산업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격스러운 기적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더욱 깊고 극적인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이제 포항제철 신화의 숨겨진 이야기, 바로 국가적 책임과 대가의 무게가 드러날 차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듯이 포항제철은 세계 철강 역사상 최초로 가동 첫 해인 1973년에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기록은 국제사회의 냉정한 평가를 정면으로 부정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깊은 사연이 드러납니다. 당시 포항제철 건설에는 일본의 기술 지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일본은 기술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핵심 노하우를 숨기려 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자립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태준 회장이 직원들에게 이 제철소는 조상의 피해 대가로 짓는 것이다. 실패하면 우양호에 영일 만에 몸을 던져야 할 것이라고 했던 엄중한 선언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은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철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드시 성공시켜 기술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민족 산업을 이루겠다는 비장한 사명감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포항제철 4기까지는 완수했으나 박태준 회장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대통령과의 약속이었던 광양제철소 건설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이후에도 끈질기게 광양제철소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마침내 1992년 25년간의 대역사를 완성했습니다. 이 거대한 과업을 끝낸 후 박태준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가 각하, 불초 박태준, 각하의 명을 받은 지 25년 만에 포항제철 건설의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삼가 각하의 영전에 보고드립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헌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섰던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회장의 불굴의 결의를 보여주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며 포항제철 신화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되새겨보겠습니다. 황량한 영일만 해안에 첫 삽이 꽂힌 지 어느새 반세기. 그저 바람만 불던 그 땅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철강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에는 한 가지 결심이 있었죠. 우리 손으로 우리 산업의 뼈대를 만들겠다. 그 결심을 국가적 목표로 끌어올린 사람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무모해 보이던 도전을 현실로 바꾼 박태준 회장.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 산업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기술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경험도 미미했던 시절. 선진국들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고 계산기만 두드리던 국제기구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일으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한 박태준. 이 두 사람의 절묘한 호흡이 기적 같은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했던 선배 세대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삶을 걸고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고 밤을 지새우며 철강의 길을 닦아낸 이름 없는 수많은 개척자들. 그들의 손에서 처음 흘러나온 뜨거운 샘물은 단지 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산업국가로 나아가는 첫 신호였습니다. 영일만의 바람이 불던 그 자리에 오늘의 세계적 제철 강국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분들의 땀, 희생,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총 한 자루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하던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이제 국산 장거리 유도탄 시대에 막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K방산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의 요충지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를 선택하며 한국 무기가 최고라고 극찬하고 있죠. 폴란드뿐이 아닙니다. 노르웨이, 호주, 에스토니아, 그리고 전통적인 무기 강국이었던 영국까지 줄을 서서 대한민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방산 수주액은 역대 최고인 약 173억 달러를 기록했고 최근 5년간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세계 10위권의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공여하는 무기에 의존해야 했고 총알 한 발까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어떻게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역전의 시작점에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극비리에 추진한 번개 사업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소총도 못 만들던 나라가 40여일 만에 각종 무기 시제품을 완성하고 4년 만에 독자 개발 미사일을 하늘로 쏘아 올린 기적. 그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의 역사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편안하게 듣는 지식 오디오북 오디오 인문학당입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일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고 수도 서울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이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70년 1월 북한 해안에서 소련제 FROG 미사일이 포착됩니다. 사거리 약 60km. 휴전선에서 발사하면 서울까지 2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이 언제든 타격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믿었던 동맹국 미국이 한국 안보에서 손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1969년 7월 25일 닉슨 미국 대통령은 괌에서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방위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나라만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미국은 한국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주한미군 제7사단 병력 약 2만 명을 철수시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미군이 일방적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절박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미국도 결국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국가는 결국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포항제철 건설을 비롯한 중화공업 육성을 선포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공업 수준은 밑바닥 수준이었죠. 총열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브로칭 머신이라는 특수 장비가 전국에 단 한 대뿐이었고 자체 기술로 소총 하나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71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약칭 ADD에 극비 지시를 내립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71년 연말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무기 시제품을 완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수류탄, 대전차 지뢰 등 기본 화기들을 모두 국산화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연구진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40여일 남짓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몇 년이 걸려도 어려운 일을 한 달 만에 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이 작전의 이름이 번개 사업이 된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막막했습니다. 설계 도면도 없고 기술 자료도 없고 제대로 된 생산 설비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연구원들은 역설계라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역설계란 완성된 제품을 분해해서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을 똑같이 재현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원들은 밤낮 없이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일부는 미친 듯이 설계도를 그려냈고 일부는 미군 부대 주변을 돌아다니며 참고할 만한 부품이나 자료를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3.5인치 대전차포, 일명 바주카포는 도면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실물을 빌려와 자로 하나하나 치수를 재면서 수치를 실측했습니다. 금속의 재질은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성분을 분석해냈습니다. 이렇게 역으로 설계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사무기기조차 없었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복사하려면 미군 사무실에 들어가 그들의 복사기를 몰래 빌려 써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료였습니다. 바주카포의 발사관을 만들 특수 강철이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연구진은 청계천 등지에서 구한 폐알루미늄과 건축자재를 녹여 사용했습니다. 로켓 발사 시 엄청난 압력과 열이 발생하는데 재질이 약하면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간의 불면의 밤을 보낸 끝에 197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연구원들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개발 책임자였던 구상의 박사가 직접 사수로 나선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무기이니 자신이 먼저 시험하겠다는 위험을 자신이 먼저 감수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로켓이 불을 뿜으며 날아갔습니다. 발사관은 터지지 않았고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복제한 소총과 기관총도 불을 뿜었습니다. 박격포도 수류탄도 모두 고장 없이 작동했습니다. 시제품들이 전부 성공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시제품을 어루만지며 감격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총을 갖게 되었다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40여일간의 불가능한 도전이 성공으로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1차 번개 사업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죠. 번개 사업 성공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71년 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은 오원철 수석 비서관에게 꼬깃꼬깃 접힌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건넵니다. 극비 사항이니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소각하라는 지시와 함께였습니다. 그 메모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까지 사거리 200km급 지대지 유도탄을 개발하라. 1971년 말에 지시했으니 개발 기간은 단 4년이었습니다. 소총과 미사일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소총이 자전거라면 미사일은 우주선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자체 기술로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 배치한 국가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단 6개국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십 년간 막대한 자원과 기술을 투자한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소총 시제품을 만든 나라에서 4년 만에 미사일을 개발하라니 한 전문가의 표현대로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풀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사거리 200km. 왜 하필 200km였을까요?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북한의 평양을 포함한 주요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200km였습니다. 서울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도 평양을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의 암호명은 백곰이었습니다. 한겨울에도 하얀 가운을 입고 시험 비행을 준비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백곰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또다시 맨 땅에 헤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참고 모델로 삼았지만 미국은 핵심 기술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설계도는 물론 기술 자료 하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1973년 국방과학연구소에 합류한 안동만 박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미사일 개발 계획을 세우라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설계 샘플조차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미사일의 외형만 보고 내부 구조를 상상해서 설계해야 했습니다. 1973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지만 실패가 계속됐습니다. 1차 발사 시험에서는 로켓 4기를 묶어서 발사하는 방식이었는데 공중에서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차 시험도 실패했습니다. 3차 시험도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로켓이 발사되자마자 폭발하거나 궤도를 이탈하여 추락하기 일쑤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절망했습니다. 예산은 바닥나고 외부에서는 세금 낭비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연구원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연구원들을 격려하며 한 번에 성공하면 그것이 어떻게 연구냐며 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성공하면 와이셔츠에 훈장을 달아주겠다며 포상금까지 약속했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집에도 가지 않고 연구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차 발사 시험날이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관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자 백곰 미사일이 엄청난 불기둥과 함께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1단과 2단이 깔끔하게 분리되며 미사일은 계속 상승했고 목표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현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참관하던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고 연구원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년간의 좌절과 실패, 그 모든 고통이 이 한순간으로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978년 9월 26일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배꼽 미사일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식으로 공개 발사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이 한반도 상공을 날아갔습니다. 이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소총도 못 만들던 나라가 불과 7년 만에 이룬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기술 이야기에서 눈을 돌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무기 개발 사업의 재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시 정부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나선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1968년 2월부터 반공성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국민모금운동은 1973년부터 방위성금으로 명칭이 바뀌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학교, 기업, 지역 단위로 조직적인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농촌의 농민들, 학생들까지 모두 성금을 냈습니다. 이렇게 모인 성금으로 전투기를 구입하고 함정을 건조하고 미사일 개발비를 충당했습니다. 국민들은 애국심으로 끌어안고 너나 할 것 없이 참여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누비는 K2 전차,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 이 모든 것은 우리 기술자들이 만든 것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1970년대 배고픔을 참아가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우리 선배 세대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번개 사업과 배꼽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온 국민의 의지와 결단이 뭉쳐진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당시 모금 과정에서 일부 강제성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자주국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그 작은 힘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배꼽 미사일 발사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정보가 미국 정보기관에 포착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사거리를 당초 목표였던 200km가 아닌 180km로 줄일 것, 탄도 중량도 500kg이 아닌 454kg으로 감소시킬 것을 압박했습니다. 왜 동맹국인 미국이 이런 압박을 가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북한을 자극하고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배꼽 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홍영식 교수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이 연구진에게 탄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평상시에는 재래식 폭탄을 탑재하지만 유사시에는 다른 종류의 탄두, 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꼽의 모델이 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자체가 원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설계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재래식 미사일이 아니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북한의 핵개발 징후가 포착되고 있었고 만약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한도 그에 대응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강력한 압력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화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 연구진은 오히려 모든 부품을 전면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미국의 견제를 피하고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현무 미사일 시리즈 개발로 이어져 현재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동맹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가는 스스로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보는 자주적인 국방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번개 사업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1971년 남의 나라 소총을 빌려 쓰던 대한민국. 그러나 지금은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를 전 세계에 수출하며 세계 10위권 방산 강국이 된 대한민국. 이 놀라운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50여 년 전 불가능하다는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밤을 새워 도면을 그렸던 이름 없는 과학자들. 그들을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자신의 쌈짓돈을 털어 방위성금을 낸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번개 사업과 배꼽 미사일 개발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의 제한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시작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그 토대가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에서 태극기를 단 K방산 무기들이 위용을 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번개 1호 사업에서 개발된 소화기 기술은 이후 K1 소총, K2 소총으로 발전했고 배꼽 미사일의 기술은 현무 시리즈로 이어져 현재 우리는 초고위력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며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되었고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강 전차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어디였습니까? 1971년 불과 40여일 만에 국산 무기를 만들어낸 번개 1호 사업, 그리고 4년 만에 미사일을 완성한 배꼽 사업이었습니다. 돈과 기술이 없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해냈습니다. 없으면 만들었고, 기술이 없으면 역설계로 배웠고, 돈이 없으면 국민이 모금했고, 전면 국산화로 돌파했습니다. 바로 이 정신이 50년 후 K방산이라는 결실로 맺어진 것입니다. 1970년대 그 뜨거운 도전 정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 의지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번개 사업은 한국 방위 산업사의 시작이자 K방산 기적의 진정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도 오디오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때 우리 국토의 절반이 민둥산이었으니까요. 1950년대 유엔은 대한민국 국토를 보고 단 한마디로 결론 내렸습니다. 치유 불가능. 그리고 전 세계 전문가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이 나라 산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 강국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중 산림 비율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일본 다음입니다. 더 놀라운 건 경제 성장과 산림 녹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뿐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왜 산림 녹화를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 프로젝트로 본 것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전 세계가 대한민국 산림 녹화를 인간 승리의 역사라고 부르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편안하게 듣는 지식 오디오북 오디오 인문학당입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밑바닥에서 시작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우리 산림의 나무 총량은 현재의 고작 2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1901년 한국을 방문한 독일인 지크프리트 겐테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서울을 내려다보면 헐벗은 산림으로 암담하고 황폐하다. 6.25 전쟁 전부터 이미 문제였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당시 가정용 연료의 80%가 목재였어요. 연탄은 부잣집만 쓰는 사치품이었죠. 그래서 나무, 낙엽, 솔방울, 심지어 뿌리까지 파서 불을 지폈습니다. 심은 나무는 겨울이면 다시 베어내야 했죠. 생존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민둥산이 된 산은 물을 머금지 못했습니다. 산의 저수 능력은 현재의 10분의 1. 작은 비에도 흙이 쓸려 내려와 농경지를 매몰시켰고 가뭄이 오면 강은 말라붙었습니다. 흉년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골이었죠. 전후 이승만 정부도 나름 노력했습니다.
미국 원조 밀가루를 일당으로 주며 나무를 심게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봄에 심은 나무를 겨울에 땔감으로 써버리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960년대 중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울창한 숲과 경제 부흥을 동시에 본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우리 산이 푸르게 변할 때까지 다시는 유럽 땅을 밟지 않겠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시 산림복구에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했습니다. 경제가 먼저 성장해서 여유가 생기거나 아니면 인구 밀도가 낮아서 자연 회복이 가능했거나. 그런데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세계 최빈국이면서 동시에 인구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 게다가 80%의 국민이 연료로 나무를 태우고 있었죠. 이런 조건에서 산림을 복구한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남들과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먼저 1967년 산림국을 산림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벌, 즉 불법 벌채를 사회 5대 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인이나 공무원이 벌목업자와 결탁한 비리는 용서 없이 처벌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그러나 천재적인 판단이었죠. 바로 나무 심기 예산의 일부를 석탄 개발에 쓰기로 한 겁니다. 당시 이 예산을 지원한 월드비전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나무 심으라고 준 돈을 왜 석탄 캐는 데 쓰느냐고요. 하지만 정부는 밀어붙였습니다. 먼저 난방부터 해결되어야 있던 나무라도 땔감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 아니냐. 나무를 아무리 많이 심어봐야 국민들이 땔감으로 써버리면 소용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도 실패했고요.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나무만 심은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 숨겨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치밀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첫째, 연료 대체 사업입니다. 강원도 탄광지대로 가는 철도, 정선선과 태백선을 완공시켰습니다. 석탄 운송을 원활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연탄 규격을 표준화하고 주택 개량을 통해 주 연료를 완전히 연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둘째, 양묘 사업을 새마을 운동과 연계시켰습니다. 묘목을 키우면 정부가 전량 고시가로 수매했어요. 가난한 농가에 현금 소득을 안겨준 겁니다. 셋째, 화전미를 이주시켰습니다. 산을 불태워 밥 만들던 화전민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정착 지원을 해주어 숲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산림 녹화가 성공한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죠. 1973년 3월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산림청을 농림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한 겁니다. 당시 내무부는 지금의 행정안전부입니다. 지방행정 조직과 경찰력을 모두 통제하는 곳이었죠. 산림청을 여기로 옮긴다는 건 산림정책에 국가의 모든 행정력과 치안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산림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지휘권까지 부여했어요. 산림을 해치는 자는 곧바로 체포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목제도를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심은 나무가 총 3억 1천만 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나무들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한 그루 한 그루 확인했습니다. 심은 묘목이 제대로 뿌리를 내렸는지, 활착률은 어떤지, 생육 과정은 건강한지 지속적으로 체크했어요. 여기엔 인센티브와 승진이 걸려 있었기에 건목관이 자기 지역이 아닌 타 지방을 교차 검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최초의 임학 박사 현신규 박사가 개발한 리기테다 소나무입니다. 현신규 박사는 우리나라의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나무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추위에 강한 리기다 소나무와 생장이 빠른 테다 소나무를 교배한 리기테다 소나무를 개발했습니다. 이 잡종 소나무는 척박한 산에서도 빠르게 뿌리 내리는 슈퍼나무였습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든 것처럼 과학의 힘으로 조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과 행정이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결국 실행은 사람이 합니다. 경북 영일, 지금의 포항 지역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편마음 지대의 염도까지 높아서 전문가들이 단언했어요. 여기는 조림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간 여의도 8배 면적을 복구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연인원 355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이들은 장비가 없었습니다.
가파른 산을 계단식으로 정리하고 노늑과 퇴비 210만 톤을 지게로 운반했어요. 밧줄에 매달려 작업했습니다. 한 삽 한 삽 땀과 혈투로 일궈낸 겁니다. 전남 장성 충령산의 임종국 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전 재산을 털고 빚까지 지면서 평생을 편백나무 숲 조림에 바쳤어요. 자녀 이름을 육님, 자연이라 지을 정도였습니다. 숲을 가꾸는 게 인생의 전부였던 거죠.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3만 4천여 마을 주민들이 참여했어요. 산 밑에서 좋은 흙을 짊어지고 올라가 나무 심을 자리에 뿌렸습니다. 나무 뿌리가 잘 내리도록 온갖 정성을 다했죠. 내고장은 내가 가꾼다는 새마을 운동 정신이 산림 녹화와 결합하면서 나무 심는 일은 단순한 국가 정책을 넘어 전 국민적인 신념이 되었습니다. 지게에 흙을 지고 올라가는 그들의 등에는 가난을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푸른 산을 물려주겠다는 벅찬 약속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물질적 풍요가 아닌 정신적 자존감에서 나온 우리만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은 목표보다 4년 앞당겨진 1978년에 완료됐습니다. 108만 헥타르의 나무를 심었고 420만 헥타르의 숲을 가꿨으며 4만 2천 헥타르의 사방 사업을 마무리했어요. 198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다. 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박정희 대통령은 왜 산림 녹화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니었나? 국토 보전이 목적이었겠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립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미국 원조에 의존해야 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이게 치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도움을 받고 살 것인가. 그런데 산림이 황폐하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농사를 망치고 국민이 굶주립니다. 결국 또 외국 원조를 받아야죠. 반대로 산이 푸르면 물을 머금어 농사가 안정되고 목재가 생산되어 국민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다는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에게 산림 녹화는 단순한 환경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자립의 첫걸음이었어요. 경제 자립, 식량 자립, 에너지 자립의 기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겁니다. 산림청을 내무부로 옮기고 경찰력까지 동원하고 건목제도로 철저하게 관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어요. 산림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입니다. 법령, 공문서, 사진, 필름 등 총 9,619건. 이 모든 기록이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산림복구는 인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몽골 대표단도 말했어요. 한국의 성공적 녹화 사례는 몽골을 비롯한 여러 개 도국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푸른 산,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지도자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현신교 박사로 대표되는 과학이 있었습니다. 내무부 이관과 건목제도로 상징되는 치밀한 행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땀 흘린 우리 국민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109조 원입니다. 대기 정화, 홍수 조절, 생태계 보존의 핵심 자산이죠. 국민 1인당 연간 24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지정, 이것도 당시의 상견 지명이었어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국토를 보전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꿨습니다. 경제성장과 산림녹화를 동시에 달성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분들이 이렇게 대단하셨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결국 해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나라 산림녹화의 성공 요인 중 가장 중요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강력한 리더십, 과학기술, 행정 시스템, 아니면 국민들의 헌신?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자랑스러우셨다면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우리 후손들도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이겨냈는지를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